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백병원 유방외과 교수 김재일입니다. 1년 전에 어, 그 여기 나와서 유방암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1년 만에 이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유방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유방암 어떤 치료를 할까 잡아보았습니다. 어,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통계 몇 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 암종 발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갑상선암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 그다음에 폐암, 유방암이 이제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발생 환자 수는 유방암이 한 29,500명 정도 되고 있고, 2021년에는 29,100명 정도라서 1.2%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이고, 전체 이제 암 환자 수는 1 년에 2022년도에 한 28만 2천 명 정도 발생하였고, 유방암이 남녀 통틀어서 한 10.5% 정도로 4위에 음 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5위에서 살짝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자 환자들만 대상으로 봤을 때는 수년 전부터 유방암이 전체 발생률 1 위의 암으로 이제 올라갔고, 연간 29,300여 명 발생을 해서 전체 여성 암 중에 2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당 이제 발생률을 보면 한 111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기본이 되는 이제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요 두 가지는 이제 국소 치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적 치료라든지 항암제를 주입을 하는 뭐 정맥을 통해서 주입을 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주로 이제 내분비요법,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실 거고, 그리고 어떤 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그리고 내가 또 그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걸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병기와 아형입니다. 병기라는 것은 이제 암의 진행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형은 저희가 호르몬 수용체나 허투라는 그런 수용체가 발현되는 유무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의 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폐경 상태라든지 나이, 그리고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젊은 여성의 경우 이제 추후에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병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고형암들이 영기부터 사기로 나누어져 있고,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암이고, 그다음에 1 기, 2 기는 보통 이제 조기 유방암이라고 불리는 경우입니다. 3 기는 국소진행성 유방암을 의미하고, 4 기는 이미 유방을 넘어서서 폐라든지 간, 뼈 이런 데에 전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 기의 경우 암의 크기가 작은 경우, 뭐 보통 이제 2 센치 이내,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를 1 기로 저희가 1 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기 같은 경우에는 암의 크기가 뭐 조금 큰 경우라든지, 아니면 림프절이 3개 이하의 암의 크기가 작으면서 있는 경우 2 기에 해당합니다. 3 기는 이제 림프절 개수가 좀 많은 경우, 4개 이상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를 보통 3 기라고 하고, 림프절 전이는 없지만 암의 크기가 꽤 큰 경우, 보통 5 센치를 넘어가는 경우 3 기에 해당합니다. 4 기는 전이성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유방암의 병기 분포를 살펴보면, 보통 이제 상피내암도 점점 저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 기암이 한 47.8%, 2 기가 한 27.8% 정도로서 전체 유방암 중에 조기 유방암인 1-2 기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 3 기가 한 6.2% 정도고,
그다음에 사기, 진단 당시의 사기인 경우는 1% 이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아형인데요. 요즘 이제 뭐 선행요법이라든지 보조요법은 이 아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치료가 서로 달라지게 다른 치료를 받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뭐 어떤 다른 환자는 뭐 "이 치료를 받았는데 왜 저는 이 치료를 안 하나요?" 이런 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거는 I형은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수용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I형을 나누게 되고요. 호르몬 수용체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뭐 제2형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줄여서 저희가 허투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허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뭐 호르몬 수용체 발현율을 보면 보통 뭐 에스트로겐 수용체 같은 경우에 한 75% 정도 발현이 되고 있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발현이 돼도 저희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유방암 중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되는 경우가 한 70에서 7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없는 경우가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허투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발현이 되고, 없는 경우가 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타입은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허투가 없는 경우로서 한 60에서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 호르몬 수용체만 어 호르몬 수용체와 허투가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 5에서 한 10%, 그다음에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허투만 발현되는 경우가 한 10에서 10% 15%, 그다음에 두 가지 다 없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허투, 이 세 가지가 없는 경우를 삼중 음성암이라고 하고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뭐 모식도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수용체가 있고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그 핵 그 암세포 안에 있는, 핵 내에 있는 DNA 쪽에 작용을 해서 결국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걸 나타내고요. 이 수용체들에 작용하는 약제들을 여기 표시를 한 건데, 이거는 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 치료 방법 중에 이제 수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수술은 크게 두 부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방과 배과 림프절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유방 수술은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은 보존해 주는 유방 보존술과, 그다음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유방 전 절제술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유두하고 피부는 보존하면서 유방 전 절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전절제술이나 아니면 뭐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술, 뭐 피부 보존 유방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재건이나 지연 재건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과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유방암이 있는 부위 쪽에 이제 애과부, 겨드랑이 쪽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이야기하고, 감시 림프절 생검술과 림프절 확정술을 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 유방암 있는 부위와 주변의 정상 조직을 같이 제거해서 전체적인 유방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유방 보존술 그림이고요. 유방의 뭐 볼륨은 약간 줄고 함몰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유방 보존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유방 전 절제술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유두와 피부를 포함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유방 조직을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평평한 가슴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두와 피부는 보존을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유방 조직만 제거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거를 동시에 즉시 재건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과부 림프절 수술은 감시 림프절과 그다음에 애과부 림프절 각종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감시 림프절 생검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방사성 동위원사나 아니면 색소를 어 구두 주변이나 아니면 종양 주변에 주입을 하고,
저희가 수술 중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뭐 감마프루브를 이용해서 찾게 되고, 염색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색깔 변화를 확인해서 림프절을 임시 림프절을 절제를 합니다. 절제한 이후에 바로 동결절편 검사라는 수술 중에 시행하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의 전이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전이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저희가 수술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고요. 암이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림프절 곽청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림프절 곽청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미 뇌과부 쪽으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거나, 아니면 위에서 본 것처럼 감시 림프절 점검술을 하고 나서 수술 중에 저희가 림프절 전이를 확인한 경우에 주변에 애과부 쪽에 있는 림프절을 최대한 많이 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주변에 있는 뭐 신경이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출혈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요. 림프 부종 같은 그런 합병증도 좀 생길 가능성이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방만 저희가 수술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2002 년도 같은 경우에 유방 전 절제술이 한 61.3%로 한 3분의 2 정도 됐었고, 부분 절제가 37.6% 정도 됐었는데, 2006 년을 기점으로 이제 반대로 유방 부분 절제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유방 전 절제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보면 3분의 2 정도의 환자는 유방 부분 절제를 시행하고 3분의 1의 환자들은 유방 전절제를 시행받고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 국소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를 살펴볼 거고요. 이제 국소 재발 방지와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종양이 있던 곳과 그 연관 부위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투과하는 치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야 되고,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암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절제 부위에서 굉장히 암이 가까운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암 치료와는 동시에 시행은 하지 않고,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 횟수는 뭐 전체에 들어가는 방사선 조사량은 비슷한데 한 번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15번 받을 수도 있고 뭐 30번 받을 수도 있고, 병원에 따라서 다른 그런 횟수를 횟수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치료할 때 뭐 시간은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의 치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신 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전신 치료는 보통 이제 항암 치료라고 불리우는 항암 화학요법,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라고 불리우는 내분비요법,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허투가 있는 경우는 어 치료할 게 많죠. 그래서 표적 치료, 항암 화학요법도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만 있는 경우는 뭐 저희 내분비요법, 호르몬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좀 고위험군이나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허투만 있는 경우는 표적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고, 3중 음성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여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순서를 보면 선행요법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 전에 선행요법을 진행을 하고, 주로 표적 치료와 항암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요법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항암 치료는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세포를 사멸하거나 뭐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보통 선행요법이나 보조요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약제가 아니고 여러 약제를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 주에서 3주 그런 간격으로 4 에서 8 번 4 번에서 8번 정도의 치료를 하고요. 전체 치료 기간은 3 에서 6 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세포에도 이제 항암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상 반응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탈모고요. 오심구토도 흔하고 몸살과 같은 전신 통증 그리고 특별히 뭐 탁센 계열의 그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감각 이상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불수에 이제 작용을 해서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백혈구 뭐 혈소판 감소를 일으킬 수 있고 난소에 작용을 해서 이제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좀 위험한 부작용인 과민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표적 치료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표적 치료는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고 보통 이제 허투에 대한 그런 항허투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1987 년도에 이제 어 허투가 발현되는 그런 유방암의 경우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허투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치료제 허투 과발현 환자한테 치료를 좀 더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약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였고 98 년도에 첫 번째 이제 안티허투 약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herceptin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약제고 트라스투즈마브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선행화학요법에 많이 사용되는 퍼트주마브, 퍼제타라는 약제고요. 그리고 선행요법 하고 나서 수술 후에 사용하는 약제 중에 하나인 TDM1, 사일라라고 불리우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거는 이제 에너투라는 약인데 트라스투즈마브 데루크스테칸이라는 약이고요. 이 약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이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 같은 경우에 선행 요법으로 보통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어 호르몬 수용체만 발현된 경우는 좀 많이 진행된 경우 국소 진행성 보통 이제 스테이지 3 기의 경우에 선행 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요. 나머지 허투가 있거나 아니면은 삼중 음성암 같은 경우에는 2기 이상이면 선행 요법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요법의 경우에도 이제 선행요법을 한 경우는 그 수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가 보조요법의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는 보조요법으로 호르몬 치료 내분비요법을 반드시 보통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 크기의 삼중 음성암도 이제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허투가 발현되는 경우에도 5 밀리 이상의 그런 암인 경우에 사전 신청요법을 통해서 네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 이제 항암 화학요법만 같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허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를 세포 독성 항암제와 같이 병행 투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고요. 요 예시는 우리가 이제 허투가 발현되는 그런 경우에 보통 수술하기 전에 가장 많이 쓰는 요법이 TCHP라는 그런 요법이고 두 가지 약제와 도세탁셀과 카보플라틴이라는 그런 약제와 트라스투즈마브 그다음에 퍼투주마브 이런 두 가지의 표적 치료제를 이용해서 선행병항요법 6 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해서 이제 암이 다 없어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 HP요법만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헐스티만 트라스투즈마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퍼투주마브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 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키사일라라고 불리는 TDM1 약으로 바꿔서 저희가 보조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화학요법을 안 한 경우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TCH 요법, TCHP 요법 또는 AC를 먼저 쓰고 TH나 THP를 뒤에 사용하는 그런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호르몬 치료라고 불리는 내분비 요법이고요. 한 3분의 2 이상의 환자 유방암 환자에서 이제 호르몬 치료는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저희가 보통 5 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요. 보통 선행요법으로는 호르몬 치료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 전의 여성은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전을 살펴보면 이제 수용체,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생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약물이 있을 겁니다. 폐경과 상관없이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약제가 타목시펜이라는 약제입니다. 썸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모듈레이터라는 그런 약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호르몬 생성을 줄여주는 약재로는 폐경전 여성에게는 이제 난소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는 이제 난소 절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게는 난소는 이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 호르몬은 이제 아로마테제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효소를 막아주는 아로마테제의 저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로는 타목시펜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저희 성성기능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GnRH 아고니스트를 같이 주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이제 조금 진행된 경우 좀 예후가 안 좋을 거라 예상되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난소 기능을 억제한 후에 저희가 AI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게는 이제 타목시펜을 사용할 수 있고 타목시펜을 사용하다가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고 처음부터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조직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반대작용을 하는 그런 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에서는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뼈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에서는 경우에 따라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자궁 내막을 좀 두껍게 하거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약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썸제제가 4 개가 있고 보통 저희는 이제 타목시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목시펜은 이제 유방암 치료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방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대신 자궁 내막암 위험이 약간 올라갈 수 있고 혈전 생성의 가능성이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랄록시펜이라는 약은 저희가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유방암 예방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토레미펜이라는 약은 폐경 후 유방암에만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타모시펜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제톡시펜 같은 경우도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하는 약으로 유방암에 사용하는 약은 타모시펜과 토레미펜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5 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복용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이제 일으킬 수 있고 환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울감도 좀 느끼실 수 있고 눈이 조금 침침하다 그런 것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조금 드물지만 조금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그런 혈전을 형성해서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은 폐색전증 같은 게 생겨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주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효소 수치를 올리는 경우도 꽤 흔하고 그리고 약간의 오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보통 뭐 좀 "살이 찐다." 이제 "체중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절통과 근육통도 일으킬 수는 있고 생식기계 작용해서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약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불순이 꽤 흔하고 그래서 이 자체가 뭐 난소 기능을 억제하거나 그런 작용은 아니지만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어 어 어 저희가 다른 약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추가로 필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피부가 좀 가렵다거나 뭐 발진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혈구가 좀 떨어지고 이런 위험도 살짝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로마테제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어 아로마테제라는 게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폐경 후에 이제 난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켜 주는 효소가 아로마테제입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에서는 이제 지방 조직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국 최종적으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사용해서 아로마테제를 차단하면 에스트로겐 생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약제가 있고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뭐 엑스메스탄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 레트로졸 같은 경우는 뭐 페마라라는 약이고 이거는 뭐 아리미덱스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폐경 후 여성 유방암에서 이제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엑스메스텐 같은 경우에는 뭐 내성이 생겼거나 아니면 타모xifen 을 뭐 2-3년 쓰고 나서 이제 바꾸는 경우에 저희가 허가가 돼 있습니다. 아로마테제 억제제의 부작용도 꽤 많고 어 타모xifen과 비슷한 부작용도 있고 좀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골격계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 위험을 약간 증가시키고 뭐 골절염도 좀 증가를 시키고요. 관절통과 근육통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뭐 "관절이 여기저기 쑤신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경우에는 뭐 타모xifen 이나 이런 약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아로마테제 억제제와 타모xifen 을 비교를 해 보면 어 아로마테제 억제제는 에스트로겐 합성을 차단을 해 주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고 타모xifen 은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유방암에서는 수용체를 차단해서 반대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아로마테제 억제제는 폐경 후 여성, 타모xifen 은 폐경 전후에 모두 사용 가능한데 그 폐경 전에서 얘기한 저희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단소 기능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아로마타제 억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위험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면 약간 증가할 수 있고 타모xifen 뭐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좀 보호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 위험은 타모xifen에서 약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혈전 위험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타모xifen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거고요. 가장 흔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45세 여자고 검사를 했더니 우측 유방의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셨고 저희가 뭐 영상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시행을 해서 암 크기가 한 2.5 센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하나가 확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2기 정도 되겠죠. 2기 후반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도 있고 허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느냐 보통은 이제 선행화학요법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TCHP 요법이고 그 항암 선행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수술 방법은 뭐 크기가 뭐 약간 크지만 아마 항암 치료 선행요법 하고 나서 좀 많이 줄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방 보존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절이 뭐 확인이 됐지만 항암 치료하고 나서 만약에 영상 검사에서 림프절이 뭐 퍼져 있던 게 줄어들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림프절 곽종술을 시행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림프절이 뭐 그대로 보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림프절 곽종술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보조요법을 사용을 할 거고, 당연히 유방 보존술을 했으니까 방사선 치료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표적 치료, 항암 치료는 끝났고 표적 치료만 남았고, 암이 다 없어졌다면 저희가 트라스투즈umab과 퍼투즈umab이라는 그 약만 사용을 하게 될 거고, 혹시 암이 좀 남아 있다면 헤사일라라는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도 있기 때문에 내분비요법, 호르몬 치료를 할 거고, 아마 그런 경우에 젊은 여자고 그다음에 난소 기능은 아마 항암 치료하면서 조금 억제가 됐겠지만, 그래도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억제를 하면서 위험군이 조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사용할 것 같고, 아니면 저희 타목시펜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유방암이고 대신 크기가 좀 작고 1.5 cm, 그리고 외가부 림프절 전이가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A형은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뭐 선행 화학요법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시림프절을 먼저 어, 확인하고, 그리고 림프절 확정술 유무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조요법을 할 거고, 유방 보존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방사선 치료는 해야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뭐 림프절이 수술 결과에 림프절이 있으면 이제 뭐 개수에 따라서 항암 치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멀티진 어세이라고 해서 다중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많이 합니다. 뭐 온코타입 DX라든지 아니면 맘마프린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뭐 온코프리, 아니면은 뭐 진스웰비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뭐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분비요법, 호르몬 치료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위험군은 굳이 AI까지, 아로마테제 억제제까지는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타목시펜만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아니면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연소 기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시고, 이거는 첫 번째랑 똑같은데 삼중 음성암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선행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될 거고,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카보플라틴 3주에 1주마다 파크리탁세를 쓰는 요법을 4번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A씨라는 이 항암제를 4번을 사용하는 요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보통 50% 정도에서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완전 관해가 나타나게 되고요. 더군다나 키트로다라는 저희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게 되면 한 65% 정도까지 예, 암이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반응이 있고 뭐 크기가 처음에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림프절 전이도 저희 영상 검사에서 뭐 줄어들었으면 뭐 감시 림프절 생검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닌 경우에는 림프절 각종술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림프절 감시 림프절 생검 하고 나서 림프절 각종술을 할 수도 있죠. 보조요법은 당연히 이제 또 방사선 치료는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같은 경우 저희가 키트루다를 사용했으면 이제 키트루다를 한 9번 정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키트루다 사용을 안 하고 싶다, 아니면 키트루다를 사용을 안 했었다, 그러면 암이 좀 남아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젤로다라고 불리우는 카페스타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이거는 우리나라 경기별 5 년, 10년 전체 생존율을 나타낸 표고요. 수술은 2001 년도, 20년 전부터 10년 전, 2012 년도까지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뭐 1기 같은 경우에 96.6%, 2 기는 91.8%, 3 기는 75.8%, 4 기는 34%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한 91.2%가 됩니다. 10년 전체 생존율은 5 년보다는 쪼끔 떨어져서 1 기는 92.7%, 2 기는 84.8%, 3 기는 63.4% 정도 나오고 있고, 4 기는 한 22.2%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더 많은 다양한 약제들이 도입이 돼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서 요 병기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좀 호전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네, 결론을 내리면 유방암 발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서구화된 그런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유방암은 뭐 모두 다 똑같은 유방암은 아니고 병기, 몇 기냐 아니면 아형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암으로 지금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약제가 개발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결과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유방암에 진단이 되신 경우에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잘 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어 잠깐 질문을 보고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특허님, 작년 건강검진 때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왼쪽 유가부 혹이 한 개씩 있다고 큰 병원 가 보라고 하길래 전문 병원 갔더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1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잘 받으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라도 혹이나 암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관리할 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게 애과부 쪽에 혹이 있다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림프절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혹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뭐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는 뭐 워낙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꼭 뭐 암 때문에 커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 아마 초음파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초음파에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아마 판단이 됐으면 그냥 1 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나중에 이제 뭐 암으로 변하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게 뭔가 생기면 그거는 암일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좀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특별히 관리해야 할 점은 자가 검진을 꼭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가 검진, 유방하고 애과부 쪽 한 번씩 만져 보시고, 거울 보시면서 혹시 뭐 함몰 같은 게 생겼는지 아니면 한쪽이 좀 더 튀어나왔거나 뭐 그런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행복님이신 것 같은데요. 삼중 음성암으로 유방암 수술 후에 3년 전 재발되어서 재수술을 했는데 2년 전부터 폐에 물이 차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등이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신경과 밀접하게 붙은 부분에 1.8cm 정도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유방암이 원발암이라서 유방암 치료를 하며 살펴보자는데 맞는지요? 다른 추가 치료는 없는지요? 이게 아마 전이가 지금 되신 상태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고 아마 흉수가 차셔서 수술하셔서 아마 그쪽에 유착술이나 이런 걸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이 아파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요 질문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뼈 쪽에 전이가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신경과 밀접하게 붙은 그 뼈 쪽에 전이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1.8cm 정도의 혹이 있다는 건지가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 당연히 이제 유방암에서 전이가 된 경우라면 유방암 치료를 하면서 살펴보는 게 맞고요. 근데 어떤 통증이 아주 극심한 그런 경우, 특히나 이제 뼈 전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방사선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이 이게 맞는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 추가로 뭐 정보를 주시면 다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게 유방암 1기 호르몬 음성인데 몇 년 전에 유방 검사 시 세게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왼쪽 가슴에 생겼으면 전절제, 오른쪽으로도 또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몇 년 전에 유방 검사 시 세게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인지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왼쪽 가슴에 아마 유방암이 생기셨으면 오른쪽으로도 또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일단 유방암이 한쪽 가슴에 생긴 경우에는 반대쪽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유방암이 없었던 분들에 비해서 한쪽 유방암을 수술한 경우에 반대쪽 유방암 발생 가능성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전이는 아니고요. 어 그런 새롭게 반대쪽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양성 혹이 오른쪽에 있으신 거는 그냥 계속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엔젤 님. 유방암이 있을 때 통증은 없다던데 암이 있는데 왜 통증이 없나요? 이게 통증이 보통은 이제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피부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좀 깊은 데에 있으면 좀 통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크기가 작고 유방 중간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통증 없이 만져지는 그런 경우가 유방암을 조금 의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고요. 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친구 딸이 30 초반인데 삼기인데 임파선 전이되었고 항암이 효과가 없어 약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무리해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단계인가요? 일단 좀 굉장히 젊으신 연령이시고 30대 초반. 그다음에 진행도 많이 되셨고 3 기. 그다음에 보통 항암을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삼중음성암이나 이런 거의 가능성이 조금 높으실 것 같고 아마 유전자 검사도 좀 하셨을 것 같긴 한데 항암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이제 줄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조금 커지거나 아니면 뭐 줄어도 조금만 줄어서 아마 약을 바꾼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심평원, 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저희가 약을 많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한 번 정도 저렇게 바꾸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어 바꾼 약제가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효과가 없으면 저도 이제 수술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단계라는 게 아마 다른 데 전이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림프절이 3 기라는 거는 꽤 이제 전이가 림프절 전이가 있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림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보다 어 다른 타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위험한 단계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위험하다고는 저희가 표현을 안 하고 진행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항암 치료 중 간 수치 올라가나요? 항암 치료 중에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 꽤 흔합니다. 이게 어떤 약물이든 저희가 보통은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면서 간이 좀 무리를 하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보통 이제 간 수치 두 개를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뭐 AST, ALT라고 하는 그런 간 수치가 올라가고요.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별로 별다른 치료는 보통은 필요치 않고 저희가 뭐
어떤 간 수치를 좀 줄이는 약물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루사 같은 그런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서 좀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할 때 가끔 비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보균자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간염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항암 치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 그런 뭐 비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보통은 그 비리어드나 뭐 이런 약제를 그 항바이러스제를 보통 그 항암 치료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간 수치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약제들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간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간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방암, 심장마비, 뇌 쪽으로 병이 온다고 들었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백신 부작용으로 이제 유방암 발생이 뭐 증가했다 이런 근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뭐 좀 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뭐 데이터들이 좀 쌓여야 저거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환자는 식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꼭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아 보통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골고루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좀 육류 중에 붉은 육류 요런 거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요런 건 좀 피하시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음식 중에서 음식으로 먹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거에서 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뭐 약초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야 주로 약초가 되겠죠. 뭐 그런 거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고농도로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든 그런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보통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치료 자체가 보통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여성 호르몬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약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지만 그렇게 좀 함량이 좀 많은 고농도의 그런 농축된 그런 뭐 건강보조식품이 같이 들어간다면 저희 치료에 좀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아마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할 때는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날 것 뭐 회라든지 뭐 야채도 조금 데쳐서 드셔라 뭐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근데 그 기간 동안에만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유방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작은 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적 관찰은 얼마를 주기로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혹이 어떤 모양이냐 아니면 뭐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물혹인 경우 뭐 낭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1 년에 한 번씩 받으셔도 되고요. 대신 뭐 검진 중에 이제 초음파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 어 낭종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결절 같은 게 새로 뭔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6 개월 뒤에 초음파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크기가 작고 이런 경우에 어 암인 경우에도 한 1% 2% 정도 모양이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한 6 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가 초음파를 다시 해 보면 암인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변해 있거나 크기가 커지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보통 새로 발견된 그런 결절은 6 개월 뒤에 저희가 한 번 더 검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신데 7-8년 전 유방 압박 촬영 시 매우 아픈 느낌이 있어서요. 그 이후 암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 그 질문이셨는데 유방 촬영과 이게 암이 발생하는 거랑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이게 가끔
이제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유방 촬영을 하고 나서 멍들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그 안쪽에 실제로 이제 암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검사를 하시고 뭐 그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 때문에 이제 그게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셨지만 우연히 이제 발견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압박 촬영하면서 뭐 눌렀다고 해서 통증은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암이 생기거나 그런 뭐 근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질문은 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 "내일 유방 촬영 검사 갑니다. 봐도 매년 합니다."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유방 촬영을 이제 하시는 이유 자체가 뭐 혹을 발견하려고 뭐 하는 그런 검진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작은 혹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제 치밀 유방이 좀 많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유방 촬영술을 하는 이유는 미세석회화라든지 이런 걸 좀 보려고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 아까 맨 처음에 보여 드렸던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처음에 보여드린 게 아니고 중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암 병기별 그거를 보면 한 17% 정도가 상피내암입니다. 이제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어 혹이 있어서 검사해서 상피내암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미세석회가 있어서 검사를 해서 상피내암으로 진단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은 좀 아프셔도 좀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제 이상 아마 질문 다 답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얘기 안 한 내용도 많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 뭐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유방암이라든지 뭐 염증성 유방암이라든지 뭐 남성 유방암 뭐 이런 경우, 또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안 드렸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